한편 놀이 친구와 갑자기 헤어지게 된 대여섯 살 아이들은 한동안 허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식욕도 뚝 떨어져 피부가 까칠해지고 눈에 힘이 풀리고 동작도 느려집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지요. 이런 상태가 4, 5일씩 이어지며 어른들은 갑자기 친구가 떠나버렸으니 하고 이해해주며 강아지와 놀게 합니다. 헤어 인디언 어른들은 아이가 이런 상태일 때는 천막 주위에서만 놀게 해서는 안 된다, 산책을 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어른들만 타는 고깃배에 태워주거나 근처 숲으로 뗄나무용 장가지를 모으러 갈 때 데려가거나 해서 아이의 기분을 전환시켜줍니다. 대여섯 살 된 아이들은 평상시에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냄비에서 직접 고기나 생선을 꺼내 먹고 천막 주위에서 자유롭게 놀며 생활합니다. 하지만 아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어른들이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며 야영지 근처의 호수와 강과 숲으로 아이를 데리고 다닙니다. 생기를 잃은 아이도 2, 3일씩 산책을 하면 기운을 차리고 식욕을 되찾습니다. 배에 앉아 호수물이나 강물을 손으로 떠보기도 하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보고 숲속의 토끼 발자국이나 새소리에 놀라면서 아이들의 마음은 발견의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놀이 친구가 갑자기 사라진 쓸쓸함을 자연과 사귐으로써 위로받고 수렵채집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연 지식을 배우는 셈이지요. 물론 고독에도 조금씩 단련됩니다. 헤어 인디언은 어릴 때부터 놀이 친구들과 오랫동안 무리를 이루는 지혜를 익힐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뒤에도 무리 안에서 같이 하는 일에는 굉장히 서툽니다. 사냥 무리는 길어도 열흘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냥에 성공하며 무리는 곧바로 해산합니다. 육아는 즐거운 놀이. 헤어 인디언은 일과 놀이와 휴식을 구별합니다. 일은 무슨나 카리보, 토끼를 사냥하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뗄나무를 줍거나 무대질을 하는 활동입니다. 놀이는 같은 야영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천막 안에 모여 잡담을 하거나 우지라는 헤어 인디언식 내기를 하거나 포커를 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일과 놀이 사이사이에 그들은 휴식을 취합니다. 사냥을 나선 무리의 맨 앞 사람이 갑자기 우뚝 멈춰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길은 숲을 속에 난 외길이기 때문에 다들 한 줄로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래서 앞사람이 멈추면 뒷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뒷사람은 이봐 왜 그래? 라거나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5초든 5분이든 앞사람이 다시 걸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잠깐 멈춰 휴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수호령과 교신합니다. 그리고 수호령의 목소리에 곧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는 신성한 순간이며 누군가 마음의 정수를 취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끼어들거나 할 수 없습니다. 장시간 잠을 자며 꿈을 꾸는 것도 휴식입니다. 함께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쉬는 일은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사정에 맞게 휴식을 취합니다. 헤어 인디언은 일과 놀이, 휴식 중에서 휴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헤어 인디언에게 육아는 일과 놀이와 휴식 중 어떤 영역에 속할까요? 뜻밖의 놀이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일과 놀이를 살아가는데 똑같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어 인디언에게는 반쯤 놀이 삼아 뭔가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지만 즐거움도 있다고 하거나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이가 내 품을 떠나니 너무 허전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육아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최근에는 육아는 큰 짐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아를 놀이라고 생각하는 헤어 인디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헤어 인디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로 즐겁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가 더 이상 자기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남의 아이를 입양해 키웁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든 입양한 아이든 크게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양육자가 아이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헤어 인디언의 양육 태도가 육아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헤어 인디언은 남에게 충고하거나 명령하는 일을 있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젖먹이의 아기조차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합니다. 더구나 아이의 운명이나 장래는 아이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어니어는 하나이 하나이를 유심히 관찰하며 키우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함께 육아를 담당할 뿐 아니라 대여섯 살 된 아이들도 젖먹이나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래서 놀아주는 일에도 능숙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도 잘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와 놀아준다거나 아이를 위험에서 보호해준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 덕분에 내가 즐겁다는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이 하나이를 유심히 관찰하며 아이를 잘 알게 되어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남다른지도 모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저런 농담을 합니다. 어른의 눈으로 보면 아직 15살이 안 된 아이들은 뭔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기 때문이지요. 헤어 인디언은 아이들의 생활을 관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해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중에는 내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너무 강한 나머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헤어 인디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예전에 헤어 인디언 사회에서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고 한창 자랄 나이인 10대 아이들도 곧잘 죽었습니다. 아이에게 자기 인생을 건 부모라면 영과 부 아이를 잃을 경우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육아는 즐거움이라는 사고방식으로 키우던 아이를 잃는 슬픔을 조금은 누려뜨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자기 아이를 모두 일찍 잃었다고 해도 언제든 입양할 수 있으니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이렇게 적고 본 헤어 인디언은 아이들을 장난감처럼 여기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스럽네요. 하지만 헤어 인디언은 아이를 어른과 대등한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는 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되어도 아이들에게 잘난 척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헤어 인디언의 이런 육아 태도를 표면적으로만 바라본 몇몇 여행객이나 상인들은 헤어 인디언은 아이들의 영상을 받아준다, 예절 교육을 하지 않은 천박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부모가 되는 결정. 어느 날 찻집에서 미국인 여성 심리학자 엘리자베스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 말이 있습니다. 일본인 친구 중에 자연과학 계통의 연구를 하는 여성학자가 있어요. 그 친구를 평생 아기를 낳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하겠대요. 남편과도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더군요. 그게 10년 전인데 이번에 만나보니 그 친구의 연구가 꽤 진전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가 없는 것 같았어요. 나의 일본인 친구 가운데 전문직 부부들에게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업주부가 된 친구들 가운데도 우린 부모가 될 생각은 없어.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나는 엘리자베스의 말을 들으며 왜 그녀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는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내 주변에도 특히 결혼식, 직장, 여성들 중에 당분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잠깐 보류하고 있는 중이지. 평생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전에 말한 일본인 친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연구 생활에 전념하겠다는 결심은 평생을 건 대단한 결심이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물론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단박에 깔끔하게 마음이 정리되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인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결심을 너무 거리낌없이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네, 미국인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미국인이 평생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딱 잘라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두려워서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낳지 않을 생각이 나라고 한정하여 말한 게 아닌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건 기독교 전통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문제는 굉장히 흥미로우니까 좀 더 생각해 보고 싶네요. 나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고, 우리는 찻집을 나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전철에 올랐습니다. 심리학자 요다 아키라가 쓴 외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식은 한 명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늘고 있는데 그 외동이가 어떤 약점을 떠안는가 하는 점과 부득이하게 외동이를 둔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에는 아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고 싶지 않다면 아예 자식을 낳지 말아야 한다. 한 아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더 성실한 양육 자세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 해도 부모한테는 너무 가혹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나 자신도 외동이를 둔 부모이기 때문에 기분이 조금 나빴습니다. 그래도 불쾌감을 억누르고 외동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장을 집중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엘리자베스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 아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더 성실한 양육 자세다라는 문장을 다시 곱씹어 보았습니다.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내 친구 중에는 분명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에 대한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에 대한 성실함은 문제바뀝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에 대해 성실함을 다하는 것이 초자연에 대한 성실함과도 통하고 인간의 도리에도 맞다고까지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미국인이 이 문장을 읽으면 일본인과는 달리 선택감이 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아이에 대한 성실함과 신에 대한 성실함은 별개이며 신에 대한 성실함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와 나눴던 대화를 유추해보면 미국인은 아이를 외동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며 인간으로서 우려가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부모가 되지 않겠다거나 당분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게 된 건 피임이 보급되고 우술이 발달한 최근의 일입니다. 게다가 일본이나 한국 사회처럼 가족 계획에 대한 생각이 짧은 시간 안에 무리 없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오랜 기간 신학적 논쟁을 거친 끝에 교회가 그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인간의 타고난 욕망에 제동을 거는 일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되지 않느냐는 오로지 알라의 손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헤어 인디언을 만나던 시기에는 가족 계획에 대한 생각이나 의술이 그들 사회에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마도 카톨릭 교단에서 헤어 인디언에게 현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아이를 입양하고 보내는 헤어 인디언 사회에 가족 계획에 대한 생각이나 의술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부모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연물로 만드는 장난감. 6살에 도끼를 능숙하게 다루는 헤어 인디언 아이들을 7살 정도 되면 칼이나 총각 같은 도구들로 남은 조각을 깎아서 장난감을 만들어 놉니다. 여자아이들은 6살부터 큰 바늘로 천을 이어붙이고 7살 여자아이들은 사투리 천을 재단해서 인형 옷이나 신발 등을 만듭니다. 헤어 인디언 아가들은 토끼 넓적다리뼈나 무수 발가락뼈를 빨고 자작나무 껍질에 동물 가죽을 덧대고 그 속에 나무 열매나 돌덩이를 넣어 만든 딸랑이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봄이면 나무니 겨울이면 눈이 장난감이 되지요. 조금 더 자라면 남자 어른이 자작나무 껍질로 카드 모형을 만들어주거나 소형 활과 소형 썰매 등을 만들어줍니다. 여자 어른은 인형이나 작은 물건을 넣는 가죽 주머니나 천막 모형 등을 만들어줍니다. 7, 8살 된 아이들은 직접 생활도구의 모형을 만들고 때로는 자기가 만든 덫으로 도끼를 잡기도 합니다. 같은 북극권에 사는 에스키모는 가면이나 돌조각 등 훌륭한 미술품을 만들고 작품을 완성하지만 헤어 인디언 문화에는 부족 미술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예술품을 만드는 전통이 없습니다. 4월에서 2, 3주 간격으로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는 데다 식량을 구하는 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헤어 인디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미적 감각은 하나의 나뭇가지 올가미를 50개 정도 칭칭 감는 방법, 그물을 만들기 위해 실을 감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강겨진 신의 무늬는 입체감이 돋보입니다. 카부치의 남녀관계와 육아. 남녀분음을 극단적으로 없앤 사회의 사례로 헤어 인디언 이어 이스라엘의 키부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형태의 농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집단화된 것이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입니다. 한 키부츠의 인구는 적게는 4, 50명, 많게는 2천여 명에 이르며 대개는 2, 300여 명에서 4, 500명 정도입니다. 국가로부터 장기 임대한 땅에서 농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는데 경공업이나 관광업을 도입한 키부츠도 있습니다. 18살 이상의 성인 남녀로 이루어진 키부츠 총회가 생산, 의식주, 교육, 육아, 후생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식사는 공동식당에서 세탁과 바느질, 수선 등도 공동시설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린이집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식사와 목욕 등의 돌봄을 받습니다. 생후 1년 동안은 젖먹이의 집에서 1살부터 3살까지 영아의 집에서 4살까지 5살까지는 유아의 집에서 6살부터 18살까지 학년기에는 각 학년에 맞춰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18살이 넘으면 성인 기숙사로 옮기고 결혼하면 부부가 한 침실을 씁니다. 기부처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남녀 모두 가사노동에서 해방되어 농업이나 집단을 위한 서비스 작업에 종사합니다. 노동은 대개 저녁에 끝나는데 아이가 있는 부부는 그들의 침실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2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키부츠는 아이들의 키부츠 모든 구성원의 아이들이자 사회의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기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애정을 쏟고 가르치는 마음이 강합니다. 키부츠 운동 초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드러내는 것조차 금지하는 키부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이들의 심신 건강에도 부모의 심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저녁 식사 시간을 인정하는 키부츠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학령기 전에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부모가 책을 읽어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을 인정하는 키부츠도 생겨났습니다. 또 노동시간이나 일한 틈틈이 부모가 아이를 보러 가서 밥을 먹이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키부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미국의 한 문화인력자에 따르면 키부츠의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 중에는 자녀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아이와 만날 수 없는 시간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다른 어머니들과 자기 부모를 뚜렷이 구별하고 저녁 시간에 부모와 만날 수 있는 아이들보다 부모가 없는 아이에게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이 사실이 밝혀진 뒤로 많은 키부츠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에게도 양부모를 정해주었습니다. 양부모는 아이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친부모와 다름없이 아이를 대합니다. 키부츠 아이들의 양육비는 부모들이 내지 않고 각 시설의 예산을 충당합니다. 아이들은 설비가 갖춰진
환경에서 교육과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어른들은 따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재교육을 받기 위해 장기간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키부츠 밖에 있는 특수학교로 보내거나 키부츠 안에 있는 돌봄교사를 붙여주는데 그 비용도 공공예산에서 지불합니다. 식량 위로 어른들이 이용하는 공동식당의 식사 질과 양을 조절할 때도 아이들에게는 달걀과 채소 같은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키부츠에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들이 오늘은 엄마, 아빠 방에서 자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기숙사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관없습니다. 아이는 별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면 저녁까지 일하다 온 부모는 몹시 슬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와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해도 일상적인 의식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가치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셈이지요. 키부츠에서는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내 아이와의 접촉이 중요한 자기 표현의 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키부츠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녀 평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설립 초기에 황무지를 개척하거나 길이나 다리를 건설하는 노동에도 남녀가 동등하게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펴면서 의사분은 중노동을 삼가하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에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무휴 수유를 장려했기 때문에 수유 중인 어머니들은 젖먹이의 집 근처 곧 공동식당에서 공동세탁 시 유아의 집 등에서 일했습니다. 이 일 계기로 키부츠에서도 생산업은 남자, 서비스업은 여자가 맡아 하는 분업이 생겨났습니다. 키부츠에는 생산업이 서비스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욱이 키부츠의 공동식당, 공동세탁소 등은 일찍부터 기계화 분업이 진행되어 직원이 하는 일이 대체로 수월하고 단조롭습니다. 이러다 보니 키부츠 생활에 불만을 가진 여성들이 생겨났습니다. 여성이 가정의 모든 살림을 책임진다 옛날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다른 생활 양식을 찾자고 남편을 설득하여 아이들과 키부츠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헤어 인디언의 경우 기계화된 분야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집안일을 다른 노동보다 낮추어보는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작업에 종사하든 그 일을 잘해냄으로써 개인의 존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 불합의 적극이 덕다는 이유로 남성이 불만을 품거나 여성이 불만을 품는 일이 없습니다. 남녀 불합에 관해서는 육아에 관해서는 어떤 제도의 표면만 살피고 이면을 보지 않는다면 그 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여자아이들 아이의 발달 과정은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등으로 성장기를 구분합니다. 이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 단계를 구분하는 데 이용됩니다. 그와 동시에 각 단계에 적합한 일상생활이나 사회행동 유형이 상식화되어 많은 사람이 그 틀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이 발달 단계를 거치며 성장하다고 여깁니다. 이번에는 상식으로 여겨지는 성장 단계와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동쪽의 방글라데시 농촌에 사는 이슬람교도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장 단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농촌의 여자아이들은 대여섯 살이 되면 7, 8살 된 언니들이 뜰나무를 주우러 갈 때 졸랑졸랑 따라가 불쏘시개 용으로 쓸 낙엽 등을 모아옵니다. 10살쯤 되면 뗄나무 줍기, 물 깃기, 설거지, 빨래, 아기 돌보기 등 여자 어린들이 하는 집안일을 도울 뿐 아니라 소를 몰고 나가 풀을 먹이거나 문혼에서 일하는 남자들의 식사를 갖다 주는 일을 합니다. 시장에 심부름을 가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애교 섞인 몸짓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자로서 매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아이는 12살 무려 초경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집안에서만 생활합니다. 이슬람교의 파르다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인간의 욕망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인간이 억압하려 해도 억압할 수는 없다고 여깁니다. 성욕도 예외가 아니어서 초경을 시작한 여자나 첫 사정을 경험한 남자는 성숙한 남녀이며 성숙한 남자가 이성의 얼굴이나 모습을 보며 반드시 성적으로 흥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 이외의 사람이 불필요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성숙한 남녀의 접촉을 피하게 만든 제도가 파르다입니다. 그 때문에 초경을 시작한 농촌의 여성은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밖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 때는 부르카라고 길고 검은 베일을 덮어쓰고 얼굴이나 몸매가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맑은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커다란 검은 우산을 쓰고 자기 형제나 남편의 형제에게 호의를 받습니다. 도중에 남자가 마주치면 여자는 길가로 물러나 우산 뒤에 쪼그려 앉아 몸을 숨깁니다. 밤에 외출할 때는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개등이나 손전등을 들고 걷는 남자는 맞은편에서 여자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 곧바로 불빛을 비켜 여자를 비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옆으로 물러서 등을 보이는 것이 예의입니다. 농사일을 남자들이 도맡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가정에서는 인근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사람을 고용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하게 가난한 가정의 여자들만 바깥 일을 하는데 이때 파레다를 지키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음란한 여자가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마을의 중년층은 집은 대체로 도로와 접한 바깥에 그 집안의 미혼 성년 남자가 기고하고 남자 손님도 여기에 봅니다.
안치에는 부부와 아이들 방이 있고 남편에 가까운 친척만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대울 다리는 높고 촘촘하기 때문에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여자는 안치의 안뜰 뒷뜰에서 생활하고 집 뒤편 연못의 대울다리를 둘러싸인 공간에서 용변, 목욕, 세탁 등을 해결합니다. 집에 연못이 없어 길 건너편 연못으로 갈 때는 길에 남자가 없는지 좌우를 확인하고 서둘러 건너갑니다. 때때로 남자 행상인이 단골집에 안뜰로 들어오기만 하지만 그때 물건을 사는 여성은 안채를 모습을 감추고 손만 내밀어 거리를 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밖에 놀던 나가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나무담이나 울타리 너머에 있는 근처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킵니다. 농촌에서는 남녀 모두 6-7살부터 이슬람 교리를 공부합니다. 마드라스의 마람이라는 교리에 밝은 늙은 남자 선생님이 찾아와 아라비아어로 코란을 외울 때 발음하는 방법이나 예배 양식 등을 가르치고 벵갈어 쓰기와 읽기도 가르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습 속도에 맞춰 가르치는 개인 교습이 기 때문에 빠른 아이는 10살쯤 졸업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아무리 늦은 아이라도 18살이 되기 전에는 교육과정을 거의 마칩니다. 따라서 초경을 경험한 여자아이들도 대부분 마드라스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7, 8살에 입학하는 서구식 학교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자를 학교에 보내면 파레다를 지키지 못해 무난한 여자가 된다고 여깁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초경 이전에 여자아이를 근처 학교에 보내기도 하지만 초경하면 그만두게 합니다. 4, 5학년 여자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둘씩 자퇴를 하는 것이지요. 이슬람교도는 남녀 모두 결혼할 의무를 신에게 부여받습니다. 더욱이 결혼한 남자는 아내로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으면 결혼하지 못합니다. 이 지역 남자들은 18살에서 30살 사이에 결혼합니다. 반면 여자는 부양받을 권리만 있기 때문에 초경이 시작되면 가능한 빨리 결혼하는데 대체로 15, 16살까지 거의 모두 여성이 결혼합니다. 초경을 시작한 여자가 밖을 돌아다니면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생활은 그리 복잡하지 않아서 12살 된 어린 신부라도 밥짓기나 빨래 등을 그럭저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반면 신랑은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일찍이 타향으로 돈벌을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슬람교는 결혼 생활에서 성관계를 거절하면 신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일로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종종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30살 넘긴 여성은 재혼하기가 어렵지만 여자가 밖을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혼한 여성은 조건이 나쁜 상대와도 재혼합니다. 이전에 이슬람교 여자들은 대부분 16살쯤에 첫 출산을 경험합니다. 소녀에게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인 청년기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어린이 되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남자아이들 이제 방글라데시 농촌의 남자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 농촌에서는 농사에 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에서 소를 키웁니다. 이 지역을 조사하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A씨의 소가 B씨의 소에 바나나 잎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B씨의 13살 된 딸이 소를 쫓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가난해서 소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는 소 다루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소를 잘 다루는 C씨의 7, 8살 된 사내아이에게 소를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C씨의 아들은 거절하고 2, 300m 떨어진 곳에서 놀고는 A씨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7, 8살 때 A씨의 아들이 달려왔을 때 소는 이미 바나나잎을 모조리 먹어치운 뒤였습니다. B씨 딸의 부탁을 받고도 C씨의 아들은 왜 소를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이 말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많은 사람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마을 어른들은 C씨의 아들이 소를 쫓아주었다면 착한 일을 했다는 말을 듣겠지.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어. 소는 A씨의 것이고 A씨의 아들이 쫓아내주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슬람교도 아이들은 소유권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훨씬 더 조직한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7, 8살이 되기 전까지 집안일은 거의 돕지 않고 집 밖에서 마음껏 뛰어놉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머니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 놀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어머니의 간섭이나 보호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7, 8살이 되면 여자 어른들의 부탁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는 자신의 수입이 됩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으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흥정하는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익힙니다.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바깥 세계와 많이 접촉하는 탓인지 여자아이들보다 임기응변을 능하고 같은 물건도 덜 싸게 사온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10살쯤 되면 논일이나 밭일, 소 씻기기, 소머리 등의 농사를 돕습니다. 이 무렵부터 근처 논밭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땅을 똑같이 분배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매매도 엄격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논밭이 촘촘한 모자이크 무늬를 이루며 뒤섞여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살 된 사내아이는 근처 논밭 하나하나의 소유자를 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집집마다 연못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물고기가 있는데 남자아이들은 낚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막대기에 실을 묶은 다음 끝에 추와 지렁이 등의 미끼를 매답니다.
물고기가 물도로 연못에 실을그를 늘어뜨리고 막대는 땅에 꽂아둡니다. 이 낚시도구를 볼기라고 하는데 한밤중에 물고기가 걸려 버둥거리면 땅에 꽂아둔 볼기가 뽑혀 물고기와 함께 사라지기도 합니다. 한 번은 볼기에 물고기가 걸려 흔들리는 것을 보고 가까이에 있던 10살쯤 된 아이에게 볼기와 물고기를 건져주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싫어요. 저건 누구 거예요? 하며 가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남의 집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아도 어른들은 눈 감아주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볼기의 소유권은 침범할 수 없는 것으로 확립되어 있지요. 공중도덕상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기보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려 했다고 신받을까봐 꺼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볼기 소유자는 물고기와 볼기를 잃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냥 버려두고 살 필요 오지 않는 것이니 소유자의 생각에 타인이 내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도 강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못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날 연못을 판 집에 7, 8에서 10살쯤 보이는 아이 3명이 물을 길러 오자 연못을 산 집에 10살쯤 된 사나이가 이제 우리 물이니까 퍼가지 마 하고 돌려보낸 일도 있습니다. 나는 마을을 떠날 때 아이들에게 축구공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발리 아이들이 다 함께 가지고 놀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리가 마을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마을의 주요 가문들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그 마을의 주요 가문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국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남자아이들이 모두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발리라는 마을을 뜻하는 것으로 주요 가문에 속한 아이도 속하지 않는 아이도 모두 이 축구공을 갖고 놀 수 있다. 곧 누구나 축구공을 갖고 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모두 아이가 한 자리에서 확인한 게 아니라 한 명씩 찾아와서 나에게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거참 따지기 좋아하네. 공을 준 사람이 어떤 뜻으로 말했든 그냥 사이좋게 갖고 놀면 될 텐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아이들은 그런 애매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발리의 정의로 볼 때 축구공을 가지고 놀 권리가 없는 아이를 따로 따돌리고 축구를 해도 딱히 비난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그들은 단순히 이것은 누구의 소유라고 알고 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 누구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농촌의 남자아이들은 일찍부터 엄격하고 억척스러운 사회에서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은 누구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모와 같은 논의를 할 기회가 여자아이보다 많습니다. 7, 8살 이후 시장에서 흥정하는 실력의 차이가 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사이좋게 서로 나눠 가져요. 서로 도와요라고 배웁니다. 사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꽤나 살벌하고 억척스러운 소유권 분쟁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그런 현실을 언급하지 않고 협동과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년기나 청년기의 어른들 세계의 추한 현실을 마주하면 아이들은 환멸을 느끼거나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농촌의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있는 그대로 어른들의 세계를 지켜보며 그 속에서 스스로 생활력을 탓하기 때문에 소년기 후반이나 청년기 환멸감을 느끼지 않고 성장합니다. 이 지방의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금품을 지불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때 신부 쪽 남자 친척이 돈의 액수나 물건의 품질을 두고 이렇고 저렇고 트집을 잡고 신랑 쪽 남자 친척이 여기에 반론합니다. 토론이 격해지고 급기야 결혼이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모습을 남자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봅니다. 남자아이들의 독립. 방글라데시 농촌의 순니파 이슬람교도 성인 남자들 중에는 꽤 많은 수가 16살 전후에 가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마음이 아주 개운하지만은 않답니다. 결혼한 남자는 아내와 미혼 자녀들을 부양할 절대적인 의무를 알라신에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을 키웠습니다. 알라신 외에 어떤 추상적인 권위도 믿지 않는 사회라 이른바 아버지의 위험은 애당초 없다시피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어느 정도의 복종을 강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힘은 아버지가 늙어서 경제력이 약해지면서 눈에 띄게 쇠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인생의 한 시기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인생을 보냅니다. 아들의 가출은 아버지 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 이제 끝입니다. 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기보다 친구들 앞에서 나는 아들에 대한 명령권을 잃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약간의 초라함을 느끼겠지요. 한편 아들은 가출해서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사는 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소년도 부모 곁을 떠나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파르다의 계율에 따라 바깥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집 밖에서 놀고 있는 4살 이상의 아이들을 쫓아다닌다거나 단속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근처 마을 등으로 돈을 벌러 다니느라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 집에 돌아옵니다. 그 때문에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은 부모의 눈길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래 아이들 사회에서 사회생활의 지혜를 터득해 나갑니다.
가족관계에서도 각각 독립된 인격이 강조되기 때문에 응성이나 친밀감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해도 쓸쓸함이나 마음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고 새로운 도시나 직장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로 상당 부분 대체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5살 정도 된 남자아이들과 이를 찾아 하루하루 살아갈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지방의 이슬람교도는 정규직 취직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사와 갈등이 있거나 임금에 불만이 있거나 일이 지겨우면 바로 직장이나 직종을 바꿉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걸핏하면 노동자 일을 그만둬 다시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또 개발도상국이라서 숙련 노동자보다 비숙련 노동자가 해주는 일이 더 많습니다. 12살, 13살 미만의 아이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지만 10대살쯤 되면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10대살에 가출을 하지만 이미 7살 무렵부터 자신이 독립적인 인격자라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12살에 가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지요. 그러나 이곳 아이들은 현실적인 계산에 밝아 10대살이 되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나이까지 기다립니다. 앞으로 나라의 경제나 산업 구조가 변화하며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 늘어나면 가출 연령이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10살짜리 남자아이도 자유롭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가출 연령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대부분이 15살, 대여섯 살에 가출하는 게 이 지방 남자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성장 단계에 고정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출한 아이가 나는 독립해서 산다며 자부심을 느끼고 아버지도 내 아들은 이렇게 일찍 독립했다고 조금은 자랑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운명이나 명예, 수치심 등을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의 가출을 자랑스러워하는 정도도 미약합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에 다소 상처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출에 실패한 남자의 경우는 마을로 돌아와 다시 아버지나 형에게 부양을 받습니다. 받아들인 가족은 지극히 담담하게 돌아온 아들을 맞습니다. 남자애는 나는 도시 생활을 해봤다. 내 힘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과시하고 헛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27, 8살이 된 미혼 남자도 때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마을로 돌아와 일시적으로 부모나 형제의 부양을 받습니다. 결혼하면 자신이 부용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양받을 일이 없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18살 때와 똑같은 자세로 살아갑니다. 한번 가출에 실패해도 그것을 인생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엔 알라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다음 가출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오래하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가출을 하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조금 더 아들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성공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거나 가출에 실패해서 집에 돌아오면 한결 마음을 놓습니다. 남자들과 달리 늘 집안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는 어머니로서는 바깥 세상을 좀처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철저히 독립적인 세계를 알고 자신도 경험하고 있어서 소소한 걱정을 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아들의 가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알라신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안심하기 때문이 듯합니다. 문화 속 교육의 의미 헤어 인디언 사회에서 사냥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문두지를 어머니가 딸에게 영영의 경우는 영영 이 강한 셔먼이 젊은 남녀에게 영어 회화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나는 처음에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추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나의 놀라운 경험은 어느 여름 석 달에 걸친 예비조사 때 시작되었습니다. 헤어 인디언 젊은이 중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어를 누구에게 배웠어요? 라고 묻자 하나같이 스스로 배웠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배웠나요? 하고 묻자 그야 뭐 말을 해보는 거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술 사냥을 하고 돌아온 남자에게 무술 사냥을 가르쳐준 사람 누군가요? 하고 물으면 내 스스로 잘하게 됐는데 내가 처음 무술을 잡는 건 15살 때였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술 가죽을 무드질하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무드질하는 법 어떻게 배웠냐고 하고 묻자 역시 그야 스스로 배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넌 할 것 없이 뭐 이런 바보 같은 걸 묻지 하는 느낌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헤어 인디언의 이런 반응들을 보며 이런 대답은 지금까지 내가 물어본 사람들의 개인 성향 때문이 아닐까. 나를 낯설게 여긴 헤어 인디언들이 접촉을 꺼려는지도 몰라.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봐야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8개월을 거친 본 조사 때도 같은 질문을 계속해보았습니다. 영어를 모르면 누구에게 배웠나라고 표현했는데 헤어 인디언의 말로는 통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어 인디언 말에는 누구에게도 배우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헤어 인디언 말로 모를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익혔습니까? 라거나 어떻게 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같은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헤어 인디언에게는 아주 억지스러운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역시 스스로 익혔다였습니다. 어른들이 쓰는 도끼를 능숙하게 휘둘러 통나무를 택감용으로 잘게 쪼개는 7살짜리 여자아이들에게 도끼질을 어떻게 익혔냐고 묻자 나 혼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헤어 인디언 말이 서툴러도 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위에 있는 오빠나 언니 아이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촌 형제들에게 누가 도끼 쓰는 법을 이 아이한테 보여줬니? 하고 물어보니 저희가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질문 되풀이하며 그들의 생활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헤어 인디언의 문화에는 가르친다, 스스로 배운다 같은 개념이 없고 스스로 관찰하고 해보고 스스로 수정한다는 과정을 통해 무언가 익힌다고 저마다 인식했습니다. 모두들 주위 어른이나 친구나 형제 또는 사촌 형제들이 사냥법이나 모드질하는 법, 불 피우는 법, 장작 패는 법, 카누 만드는 법, 웃는 법 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남자애는 사냥감을 잡아 돌아와 온 사냥꾼이 돌려주는 사냥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할 수 없는 법이 서툰 사람은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누군가 무드질을 하고 있으면 주위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액체에 뭘 넣었어라고 묻기도 하고 어깨 쪽은 아직 딱딱한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사람도 당사자에게 주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고 당사자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말한 사람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 말이 다음 사냥이나 무드지 작업에 어떻게 반영될까 등으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신에 대한 어떤 말이나 소문을 들은 당사자는 자기가 하던 방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사냥이나 무드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외부에서 보면 특정 개인의 습관이나 방식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갖고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르친다, 배운다라는 개념이 없는 헤어 인디언 문화 저변에는 인간은 인간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 는 대전제가 깔려있는 듯합니다. 헤어 인디언의 생각으로 설령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인간에게 지시할 수 없는 있는 일은 오직 수호령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익힌다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헤어 인디언의 논리에 비추어 헤어 인디언의 일상 언행을 살펴보며 앞뒤가 딱 들어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써 나는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라는 질문이 헤어 인디언 사회에서는 난센스이며 스스로 익혔다는 대답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헤어 인디언에게 스스로 익히다라는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익힌다는 것. 헤어 인디언의 문화에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방법이 능숙하다거나 서투르다거나 평가하는 일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익히는 사람이 잘 익히거나 잘 익히지 못한다면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누구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익히는 것 외에는 배울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헤어 인디언 사회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제관계가 성립되려면 첫째 조건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가르친다, 배운다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조건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 서로에게 기대하는 의식이나 행동에 관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제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회에서 첫째 조건이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실제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등은 각 나라의 문화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조건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에도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이런 문화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헤어 인디언 사회에서는 문화 차이를 떠나서 사제관계라는 개념 자체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나는 캐나다 각지를 돌아다니며 헤어 인디언의 수렵지에 부임했던 신부들을 찾아가 당시 그곳에서 어떻게 사냥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그곳에 막 도착했을 때는 조시아와 곧잘 사냥을 다녔지요. 조시아가 나의 사냥 선생님입니다. 라거나 내가 프랑스에서 부임했을 때는 아일랜드인 형제가 사냥을 나가서 고기를 나눠줬지만 그 형제가 몸져 누운 뒤로는 막막했어요. 그때부터 장 바티스트와 사냥을 나갔는데 그를 스승 삼아 부시에 대해 공부했지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냥은 누구에게 배우십니까? 라고 묻지 않아도 누구에게 배웠다고 먼저 대답했지요. 그러나 당사자인 헤어 인디언 조슈이나 장 바티스트는 자신이 그 신부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신부와 같이 사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들은 조시아나 장 바티스트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사냥 정보를 얻었고 또 혼자 터득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시아나 장 바티스트에게 배웠다면 특정 스승을 지칭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르쳐준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담은 친근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헤어 인디언은 신부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있지만 이는 함께 사냥한 사람에게 갖는 친근감이지 내가 사냥을 가르쳐준 사람에게 갖고 있는 친근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호관계로서 사지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 배운다는 개념이 없는 헤어 인디언이 무언가를 익히는 방식은 스스로 관찰하고 해보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체적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헤어 인디언 추적지에서 현장 조사를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초여름부터 겨울까지 준비합니다. 6월이면 호수와 가물이 녹고 온갖 색깔의 꽃이 피면서 단숨에 여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금세 겨울이 나와 9월 중에 첫서리가 내리고 9월 중순에 첫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목록은 A씨에게, 미트는 B씨에게, 터프는 C씨에게, 설피는 D씨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겨울집에 틈틈이 나를 위해 겨울용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걸리는 물건은 설피입니다. 폭이 넓고 길이가 긴 설피는 자작나무로 틀을 만들고 반쯤 무둑질한 가죽을 기다란 끈으로 만들어 그물 형태로 틀에 얽매입니다. 발을 올리는 부분으로 폭이 넓은 끈을 덧댑니다. 설피는 단풍이 아름다운 9월쯤에 완성됩니다. 그 무렵 나는 내가 과연 이 혹독한 겨울을 천막에서 야영하며 사냥하는 헤어 인디언과 함께 잘 넘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몇 번이고 자신에게 일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설피를 손에 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걸 신고 어떻게 눈 위에서 걸어다니지? 좁은 숲길을 걷다 방향을 바꾸거나 유턴을 할 때 이 기다란 스키 같은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겨울철 먼 길을 갈 때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걷지 못하고 뒤처지면 그들은 나를 버려두고 가버릴 거야. 그리고 그렇게 성가신 사람은 아무도 자기 처마에 받아주지 않을 거야. 아무래도 지금부터 설피를 신고 빨리 걷는 연습을 해야겠어. 나는 눈도 없는 곳에 설피를 들고 나가 디씨에게 가르쳐 바라는 마음으로 설피끈 묶는 법을 익히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디씨와 주위에 있던 노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도 없는 맨땅에 설피라니 하는 나의 엉뚱한 발상에 대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지나가게 좀 가르쳐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건 가르치거나 배우는 게 아니에요.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릴 때 직접 신어보면 알 수 있어요. 설피는 신고 걷는 거예요. 아이는 이렇게 말하며 역시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겨울도 오기 전에 헤어 인디언 사회에서 쫓겨난 듯한 어이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웃과 겨울이 되었고 사람들이 설피를 시키기 시작하자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의 발과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끈 묶는 방법을 실험해보며 천막 주위를 걸어본 다음 얕은 눈이 쌓인 땅에 연습했습니다. 한쪽 발을 휙 차오르며 다른 발을 축으로 몸을 빙 비틀며 돌려서 유턴하는 방법도 곁눈질로 열심히 보고 익혔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있던 할머니가 눈 위에 솔필라야 제대로 모양이 나지 이제 헤어 인디언이 다 되었구먼 하며 큰소리로 웃었습니다. 이쯤 되면 솔빛 있는 법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하고 누군가 나에게 물으면 나 역시 스스로 익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고 스스로 해보는 신가.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헤어 인디언 메리와 3살 된 딸 루시가 내 천막에서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식사는 메리가 준비하겠다고 해서 나는 다른 천막으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보니 맛있는 토끼구이 냄새가 납니다. 내가 항상 그랬듯이 작은 알루미늄 트렁크를 식탁 삼아 소금, 후추, 수프 접시, 숟가락, 배너글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은 지난 식사 때 내가 놓았던 위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 3개를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따로 놓지 않고 포기해 놓은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메리는 그날 처음 내 천막에서 식사를 했는데 또 상차림을 거울보도 외우고 있었습니다. 헤어 인디언은 풍경이나 사물 등 시각적인 것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이것은 뭔가를 스스로 익히는데 특히 수렵 채집이 생업인 사람에게 더없이 좋은 자질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스스로 익혀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생리적, 심리적 저절로 갖춰진 걸까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주는 자극에 의해 강화된 걸까요? 헤어 인디언에게 잘 보는 능력은 당연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유전에 의한 걸까요? 이런 질문에 나는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내가 가진 지식으로 보면 헤어 인디언의 잘 보는 능력은 그 중요성이 문화체계 속에 스며들어 있어 개인에게 그 능력을 체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세대, 3세대 뒤에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헤어 인디언 중에도 잘 보는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과의 일화를 계속 지켜야겠습니다. 내가 천막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종이학을 적고 있는데 10살 안팎의 아이들이 무척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하나 더 적어줘요 하고 말합니다. 몇 번 적으니까 종이 좀 주세요라고 말하고 스스로 열심히 종이 적기를 합니다. 헤어 인디언 아이들은 결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적어주세요 라는 말도 이러면 되는 거예요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르쳐주세요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이러면 된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와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학은 많이 지쳐 보여 라거나 이건 멀리까지 날아갈 것 같아 라거나 예쁘네 하고 말하면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은 히로코가 만들었으니까 나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보고 네 아이들은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다른 거 가르쳐 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났던 미국의 중산층 가정 아이들은 헤어 인디언 아이들과 무척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종이접기를 하고 두세 마리 접는 사이에 나도 학을 접어도 되나요? 이거 어떻게 접어요?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라고 묻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학을 너무 빨리 접으면 천천히 접어주세요 라거나 너무 빨라요. 자신의 속도에 나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헤어 인디언 아이들이 종이학 접는 속도를 나의 속도에 맡기는 것과 대조적이었지요. 더욱이 헤어 인디언 아이들은 종이학을 직접 여러 번 접어보고 접는 법을 터득했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다른 것을 접을 수 있어요 하고 다른 것을 흥미를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아이들 중에는 종이학을 한두 마리 접어보고는 다른 것을 접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가르쳐 줄래요? 나는 꽃을 만들고 싶어요 하는 말을 꺼내는 성급한 유형이나 창조적인 유형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헤어 인디언과 미국 중산층 아이들의 개인 차이를 비교하면 미국 아이들이 더 다양한 유형의 반응을 보이고 헤어 인디언 아이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듯합니다. 이 차이는 인구수가 적어 헤어 인디언과 거대한 인구를 가진 미국 중산층이라는 집단의 크기 차이도 있지만 그보다는 문화 구조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곧 헤어 인디언의 학습 방식은 문화 구조상 가장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로 헤어 인디언 문화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행동 양식인데 비해 미국 중산층 문화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는 개인이 목적 달성에 의해 의욕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축은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되긴 하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아이들은 제자리에 떠들거나 연이어 질문을 던지거나 소란을 떨며 종이접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와 교류하며 종이접기를 배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다시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종이와 젓는 법은 잊어버렸지만 내가 종이와 젓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라는 것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헤어 인디언 아이들이 종이와 접는 법을 익힐 때에는 종이와 아이들 사이에 강한 교류가 존재하며 그들은 내가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자신이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나 사이의 교류는 아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헤어 인디언이 말하는 스스로 익힌다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예를 들어보지요. 헤어 인디언과 그 주변 인디언 아이들 중에는 맥켄지 강하구 마을에 있는 이누비계 기숙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캐나다의 북계 연안 서부에 사는 에스키모 아이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 선생님의 이야기로는 에스키모 아이들을 만들기도 계산이든 뭐 조금 해보고 서투르거나 틀린 결과를 가져와서 이러면 어때 하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에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봐요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격려가 운동력에 대한 실력이 더 느는 아이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에스키모 아이들은 학습 빈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어 인디언 아이들은 선생님이 어때 잘 돼가니 하고 물으면 씩 웃기만 할 뿐 스스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선생님에게 보여주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여주러 왔을 때는 계산이든 만들기 작품들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함께 있는 학습에서 헤어 인디언 아이들은 에스키모 아이들보다 학습 빈도가 뒤처지기 쉽다고 합니다. 선생님에게 에스키모를 가르치기 쉽고 헤어 인디언을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라는 구조에서 에스키모 아이들은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선생님을 충분히 활용하고 헤어 인디언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키모 토착 문화 속에 가르침을 받는데 개념이 있다고는 결론 지어도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에스키모 아이들이 학교 구조에 적응하기 쉬운 다른 문화적 요인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기 만족의 근원이라며 배운다는 마음이 없어도 선생님과 학생의 배움 통해서 상호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백인 사회와 접촉하면서 이 지방에서는 에스키모 족의 기회를 빨리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에서는 이누이 선생님이 관찰한 양자의 차이가 요인일지도 모릅니다. 곧 종이학 접근나 식단 차리기 등은 스스로 익힌다는 헤어 인제 방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무정장치 조작이나 수리 비행기 전기 미용예술 의료기술 등은 특정한 과정을 밟으며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방식이 더 능률적이기 때문입니다. 헤어 인디언에게 기계 다루기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용법을 익히는 방법이 다릅니다. 물론 학교 교육이 점점 널리 보급되고 있어서 헤어 인디언의 해석 태도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요. 이처럼 헤어 인디언 사회를 배움에 관련해서는 스스로 익히는 것이 강조되어 아이들 어린이든 자신의 방식대로 대상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수렵차지 문화에 적응한 교육 구조의 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방식은 또 다른 수렵차지 구조의 스키머의 방식과도 다릅니다. 어쨌거나 헤어 인디언 사회도 캐나다 문명의 일부로서 수렵차지 문화 이외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도 순서에 따라 남에게 배우는 태도로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익혀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더 빨리 적응하는 에스키모를 견눈으로 보면서 더욱 비참한 환경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만든 헤어인디언 한 사람 한 사람의 스스로 익힌다는 자신감의 참모습, 생기 넘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체적으로 주위 세계와 만나고 스스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즐거움을 아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을 돌아 주위를 둘러보고 어린이나 젊은이가 지나치게 배우기에 바쁜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물론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일정한 교육 과정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생애 호기심을 자신의 속도에 맞춰 충족할 수 있는 인간 시간이 없는 아이들이 많은 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직공의 세계에서는 스스로 익힌다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이런 수업 방식을 견뎌낼 수 있는 젊은이가 적어졌다는 것도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어린 시절 스스로 익히는 기쁨을 체험한 아이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짓누르면서도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 10대 시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아이는 잘 보고 스스로 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 시간 동안 기다려주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에필로그 아이와 내 인생이 풍부해지는 길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 직업으로 선택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연구하다 보면 아이는 어떤 사회에서 태어나든지 무한한 간에 싸워보고 성장하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린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는 힘을 믿고 그저 옆에서 도와줄 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떤 아이든 그 아이만이 가진 재미랑 고민, 재능이 있고 이런 특성을 아이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체험하게 될지는 부모도 교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이 강력한 틀 속에 아이를 끼워 넣으려고 한다면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은 그저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말고 다른 마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미국이나 헤어 인디어, 인도네시아 육아 방식에서 감동받은 부분은 다 바다를 키우나라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과 육아 사이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사회의 육아법을 보고 듣다 보면 육아법은 사회에 따라 다양하며 같은 사회 속에서도 개인마다 특색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내 아이가 남들과 조금 다르거나 어떤 부분은 조금 늦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바라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다양한 생활 방식을 접하고 그 문화에 감탄했다 해도 일본인으로 자라나 일본에서 살아가는 개인에게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난 나에게 가장 무리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내 아이는 내가 키우면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계와 묘미를 온전히 체험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남편의 금박공예 작업을 돕고 있는 정성을 다해 만든 작품이 반드시 생각만큼 높은 완성도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큰 기대 없이 만든 것이 분에 넘치려 좋은 작품이 되기도 해요. 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똑같아서 마음을 비우고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를 대하고 화내고 웃고 놀라고 미워하고 감사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더 풍부해지는 길이 아닐까.